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5번째 강의고, 동아시아 20년 전쟁사는 4번째,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여순사건, 빨치산, 그리고 한국전쟁.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전쟁은 굉장히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많이 봤죠? 그리고 우리 나이가 적었을 때는 대개 50년대, 60년대는 우리도 이렇게 애를 자기 동생 업고 키웠죠, 그죠? 키웠는데 뒤에 보면 탱크가 있어요. 한국전쟁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원래 이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 강의가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국공내전, 모택동과 장개석의 싸움이 일어났고, 이 싸움에 모택동이가 이기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조선의용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뭐였는가 하면, 조선의 해방과 대구,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여순사건, 그 다음에 빨치산,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번 시간 걸 잠깐만 복습해 보면은, 해방이 되기 전에 이미 몽양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1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해방이 됐을 때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서 해방이 되자마자 아무런 혼란 없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잘 통치를 했는데 이승만과 여운형에 의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부정됩니다. 부정되면서 미군정이 직접 통치하게 되죠.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통치를 하는데 이게 자익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익중심이었는데 미군정이 자익이니까 이걸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미군정이 통치하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친일파, 그 다음에 지주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충돌이 1946년 10월에 일어났던 대구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47년도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제주도 4.3, 이름 항쟁이 아닌데 제주도 4.3, 그 다음에 1948년 제주도 4.3이 일어나자 이걸 진압하라고 여순에 있던 14연대한테 진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1948년에 일어났던 여순반란이고, 이 여순반란에서 항쟁했던 사람들이 다 져요. 다 집니다. 토벌군에 져가지고 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빨치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빨치산 일어난 뒤에 곧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순사건, 빨치산, 양산, 6.2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벽의 출발점은 대구 폭동이었죠. 대구 폭동의 원인은 미군정이 정치를 잘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를 잘못한 이유는 쌀 정책이었어요. 쌀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도시에 쌀이 없었고, 그래서 이 쌀이 없으니까 빈민들한테 쌀을 공출하는 바람에 빈민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 그다음 철도 노조가 시위하면서 동시에 대구 항쟁이 발생했던 겁니다. 대구 항쟁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다 보니까 1,500명에서 3,500명이 사망하고 12,000명이 체포 고문을 당했던 사건, 이게 뭔가 하면 대구 항쟁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947년 4.3, 제주도 4.3 사건도 아니고 그냥 제주도 4.3입니다.
원래 사건을 붙이면은 좌익이나 우익이나 그 잘못 없다라고 덮는 건데, 사건을 또 안 붙이고 폭동도 안 붙이고 항쟁도 안 붙인 이유는 제주도 4.3은 누군가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데 책임 모르겠다 하면 사건 붙이면 돼요. 책임을 있긴 있는데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아직 확정을 못 짓겠다. 그래서 그냥 제주도 4.3이 되는 거예요. 자, 제주도 4.3 사건은 처음에 일어났던 게 뭔가 하면 제주도의 특수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곳은 미군 통치를 하지 못했던 장소예요. 좌익에 의해서 인민위원회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들어가서 강제로 통치하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4.3 사건의 도화선이 3.1 발포 사건이었어요. 이 3.1 발포 사건은 뭐였는가 하면은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은 좌익은 총선을 반대하고 우익은 총선을 찬성해요. 그래서 제주도는 좌익이 70% 차지하니까 여기에서 3월 1일 날 기념행사 때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는데 이 데모대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사람이 6명 죽어봅니다. 6명 죽으니까 미군정에서는 육지경찰하고 서북청년단을 파견해요. 문제가 된 게 뭐였는가요? 서북청년단이었죠. 이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제주도민을 무차별 학살합니다. 자, 하니까 제주도 4월 3일 날 1948년 4월 3일 날 김달삼이가 3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주도의 지서를 24개 중에 11개를 습격해요. 습격하고 서북청년회 및 우익요원을 살해합니다. 살해하니까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미 군정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빨갱이 섬인데 이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 육지경찰 1,700명이 투입되고 서북청년단이 거의 800명 정도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제주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중간에 물론 협상도 이루어졌지만은 우익에서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초토화시키면서 얼마나 죽였냐? 3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하고 해외 도피가 4만 명이나 되고, 요게 제주도 4.3이었어요. 4.3. 4.3이고, 오늘은 뭘 하는가 하면 여순 반란 사건. 이게 원래 여순 반란 사건 하면은 사실 맞아요. 이 반란 일어났거든. 일어났는데, 이게 반란이라 그러면은 좌익 잘못입니까? 우익 잘못입니까? 좌익 잘못이요. 왜 그런가 하면 좌익에서 반란을 일으켰거든. 반란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 반대들은 난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반란 사건 이게 되면은 좌익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항쟁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면은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은 공식 명칭이 그냥 여순 사건이에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제주도에서 4.3이 일어났습니다. 4.3이 일어나니까 여기 여수 순천에 있는 여수에 있는 14연대, 여기 14연대가 있었거든요. 14연대 1대대라 그러면 대충 1,000명 정도 돼요. 1대대 보고 제주도에 4.3이 일어났으니 거기에 진압하러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리니까 자, 문제는 여순 사건의 이제 배경 문제인데요. 우선 요거부터 미리 해야 돼요. 배경부터인데, 여순 사건의 인민위원회 구성이요, 좌익 우익이 비슷하게 형성됐어요. 제주도는 70%가 좌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수 순천입니다. 여수 순천은 좌우익이 공전이었어요. 비슷하게 편성됐습니다. 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미 군정에서 쌀 공출 문제가 생겨요. 쌀이 부족하니까 지주한테 쌀을 공출하면 될 건데, 지주한테 쌀 공출한 게 아니고 소장민, 가난한 사람한테 쌀을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내라 그러고, 또 하나 단선 저지 투쟁, 5월 10일 날 총선하는데 여기서도 좌익은 총선 반대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1948년도가 되면 좌익 중심으로 돼요. 여수와 순천도 좌익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4연대가 창설이 돼요. 여수에 14연대가 창설되니까 여기에 좌익들이 많이 몰려들어와요. 몰려들어오고 남로 당원이 몰려들어오고 또 불평분자가 14연대로 들어와 버렸네. 14연대는 좌익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 1대대가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4.3, 제주도 4.3이라는 게 우리 민족 간의 자익과 우익의 싸움이죠. 민족 간의 자익과 우익 싸움인데 14연대 보고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토화시키라 그러니까 이게 명분 없는 동족 상장이기 때문에 우리 못 가겠다. 군대에서 명령 내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겠다 그러면 이게 반란이요. 그죠? 그래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원래 반란 일으켰을 때 자리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지창수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창수란 분은 상사입니다. 장교가 아니에요. 상사인데 지창수가 선동을, 이제 1대대가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선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하느냐? 경찰이 공격해 온다. 이때 경찰은 일본 순사, 친일파 일본 순사요. 친일파 일본 경찰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군대하고 충돌해도 경찰이 안 밀려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히려 경찰한테 두들겨 맞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자, 긴장하고 또 4.3 문제인데 동족상잔, 제주도민들도 같은 우리 동족인데 왜 거기 가서 제주도민을 왜 초토화시켜야 되느냐? 우리 못 간다. 출동 반대. 또 하나는 뭐 있는가 하면은 인민해방군이 곧 38선을 넘어서 남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라면은 뭐가 돼요? 북상에서 인민해방군이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수가 선동을 하니까 거기 천명들이 들고 일났는데 장교가 반대해요. 장교 둘이가 반대하니까 그 자리에서 직결처분 장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데 실제는 지창수가 아니고 실제 지휘자는 김지회 중위입니다. 그 다음에 홍순석 중위요.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여순반란 사건이 실패하고 난 뒤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지리산 들어가서 빨치산이 돼요. 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실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반란이 일어나는데, 여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원래 1000명으로 반란되는데, 여기 14연대 전체가 반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500명이 반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을 단번에 점령해버려요. 점령하는데, 이게 19일날 점령해버리거든요. 하고 난 뒤에 27일날 토벌군이 여순 지역을 봉쇄해가지고 완벽하게 섬멸해버립니다. 이게 여순 사건이요. 사건. 근데 문제는 이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강주의 4연대가 토벌을 하러 들어와요. 근데 이놈의 4연대가 14연대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예. 자,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익 세력이 우익을 죽여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주로 누구를 죽이느냐? 우익 경찰, 우익, 친일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친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죽이고, 그 다음에 서북 청년단 죽이고, 포악한 지주 죽이고, 포악한 고리 대금업자를 죽였어요. 정말로 자익 세력이 이런 사람만 죽였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몇 명 죽였느냐? 800명을 살해했어요. 자익이 반란 일으키면서
자, 근데 꼭 이런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였느냐? 이런 사람도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라고 한번 들어본 일 있습니까? 예,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뭐 했느냐? 뭐 했는가 하면요, 애양원에 가면은 이 무슨 환자에게요? 나병 환자요. 예,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료했어요. 되게 나병 환자 치료할 때는 장갑 끼고 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는 장갑 없이 그대로 손으로 다 만지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또 이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 발에 고름 나오잖아요, 그죠?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빨았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문제는 이 여수 사건이 나면서 손양원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둘이 있었는데 좌익에서 야둘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손양원 목사로서는 원수 같잖아요. 그죠? 원수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원수를 미워하면은 원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며느리는 누구 닮아갑니까? 시어머니 닮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반드시 사랑해야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사형선고 받았어요. 사형선고 직결심판입니다. 이걸 손양원 목사님이 기영사령관한테 빌어가지고 풀어내요. 살립니다. 살려가지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원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근데 야들이 우익의 친일파예요. 야들이 친일파이잖아요. 친일 경찰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익이 우익 죽일 때 반드시 나쁜 놈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거든, 그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토벌군이 내려옵니다. 토벌군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박정희 소장. 이 사람 누군가 하면 송호성 총사령관. 준장이 총사령관이요. 총사령관인데 군대는 거의 다가 친일파들만 모였는데 이 사람만 강복군이요. 강복군 출신인데 농사 짓다가 강복군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식, 지식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휘하는 게 굉장히 엉망이야. 엉망이 돼가지고, 자, 이제 순천을 탈환했습니다. 순천을 탈환하고 난 뒤에 기분 좋게 탈환했죠, 쉽게. 그래서 탱크 위에 이 사람이 올라가요.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격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40km 딱 전진했는데 지창수 일행이 기관총을 막 갈겨요. 갈기니까 이 탱크니까 탱크에서 기관총을 또 갈길 거 아니에요. 그 기관총 소리에 놀라가지고 탱크에서 떨어져 버려. 탱크에서 떨어져 다쳐요. 다쳐가지고 다시 올라타고는 40km 도망갑니다. 순천으로 40km 도망가요. 40km 도망가는 그 사이에 여수가 토벌군에 우리 국군에 이제 국군이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여수 14연대가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이게 쫓겨가는 바람에 40km 후퇴하는 바람에 그 간격으로 1000명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치산이 된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총사령관 하다가 능력 없잖아요. 원래는 이게 100번 백으로, 김구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강복군이니까. 그래서 김구가 암살당하잖아요. 그죠? 암살당하니까 줄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니까 총사령관에서 사단장으로 갔다가 6.25 때는 예비사단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 총사령관 했던 사람이 북계군이 서울을 점령하려 그러니까 주위에서 참모들이 우리 후퇴합시다.
한강 너무 후퇴합시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최병덕이라는 놈도 나를 싫어하고, 그때 총참모장이거든요. 최병덕이라는 놈도 나를 싫어하고, 이범석이도 나를 싫어하고, 모든 게 싫어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가냐? 나 안 간다. 그래서 서울에 그냥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가 북계군한테 항복합니다. 항복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북계군이 더 좋다라고 선전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강경 진압을 해요. 여수 순천을 며칠 만에 강경 진압하는데, 이 강경 진압할 때 독립군 터벌을 위해서 설치된 간도 특설대 출신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요. 그 중에 김백일, 백선엽 들어보셨죠? 인천 선인학원 세운 사람. 이 백선엽도 간도 특설대 장교였어요. 장교. 그 다음에 백인엽은 동생이죠. 동생인 이 사람은 간도 특설대 요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 인명을 아주 경시해요. 자, 6.25 때 쫄병이 자기 차를 추월했다고 걔를 건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송석하 이 사람도 간도 특별대 사람들이요. 간도 특별대란 게 뭐냐? 간도 특별대란 거는 만주에 특별 한 800명으로 구성해요. 그 중에 총대장은 일본 사람. 그 밑에 중대장 3명만 일본 사람, 나머지는 전체가 조선 사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만주에 있는 독립군, 체포, 고문 등등 하는 사람이 바로 간도 특별대, 간도 특설대예요. 이 사람들을 여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토벌하기 위해서 전 육군 병력의 3분의 1인 5개 연대가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7척의 해군 함정을 투입해가지고 여수를 포위합니다. 그 다음에 전 공군력에 해당되는 열대 비행기가 동원돼서 폭격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순천을 장악합니다. 다 토벌했어요. 토벌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을 운동장에 집합하게 만듭니다. 운동장에 집합했죠. 집합하고 난 뒤에 마을별로 구분을 해요. 마을별로 딱.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은 이건 자익이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나왔죠. 모아놨죠. 모아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으라 그럽니다. 전부 다. 눈을 감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우익의 간부들이 딱 우익 쪽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질 딱 하죠. 손가락질 딱 하는 사람이 자익이요. 자익이라서 그 자익이면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찌르거나 그 다음에 불러내가지고 총으로 바로 사형, 직결 심판입니다.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순 사건에서. 자, 첫 번째는 자익이 우익을 죽였고, 토벌하고 난 뒤는 우익이 자익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전체 몇 명 죽이느냐? 10,000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데 가장 뛰어나게 잔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두산 호랑이 김정원 들어봤죠? 옛날에 이 사람 많이 나왔어요. 백두산 호랑이. 이 호랑이인데 이 사람은 일본군의 자원 입대해서 오장, 하사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하사로 군대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거기에 파푸아 뉴기니 싸움에 조선인들이 4,200명 갔는데 93%가 죽습니다. 뭘로 죽느냐? 아사로, 배고파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우리 여명의 눈동자에서 버마 전선에서 그 일본 군인이 인육 먹는 거 혹시 본 일 있어요? 그거 나와요. 여명의 눈동자에서 인육을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사람 죽었죠. 죽으면은 풀을 뗍니다. 풀을 떠가지고 말려요. 말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썩으니까. 말려서 그걸 넣고 다니면서 먹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김정원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김정원이가 파푸아 뉴기니 싸움에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시체는 많아요. 많으니까 그 시체에 풀을 떠가지고 그걸 다니면서 먹고 살아왔다라고 지가 직접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민간인을 죽여가지고 8개 군장까지 받았어요, 사람이. 예.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여수 함락하고 난 뒤에 이미 자익은 어디로 갔어요? 자익은 지리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니까 분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풀이 하는데 일반 민간인들한테 박격포를 쏴버려요. 포를 쏴버립니다. 포를 쏴서 죽여요. 이렇게 김정은은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예, 인간으로서 또 참아할 수 없는 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운동장에 7명 딱 모아놓고 김정은이가 이 검이 잘 들인지 안 들인지 봐야 되겠다 해서 7사람의 목을 다 칩니다. 그런 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게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 4.3에도 했어요. 뭘 했느냐? 가족 간에 서로 뺨을 때리게 하면서 조롱하다 죽이기, 여인의 옷을 발가벗긴 채 매질하기, 윤가누 살해, 여인의 유방 도려내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창으로 찌르기, 죽창으로 여인의 국부를 찔러 죽이기, 장모와 사이 옷을 벗기고 죽이기, 자식을 죽인 후 그 부모에게 죽은 자식의 간을 입에 물게 한 채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기 등등등등. 이게 여기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 4.3 사건이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이런 짓 한 사람, 김정은이 이런 짓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져요. 알려지니까 외국 언론이 대서특필하니까 이승만은 할 수 없이 김정은을 3년 동안 징역살이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특사로 풀려나게 만들어요. 예. 그 다음 또 하나, 미군이 폭격을 해요. 미군이 폭격할 때 좌익과 우익 구분 없이 폭격해버려요. 예. 이게 미군들이었습니다. 이제 사살당한 14연대 병사들이요. 예. 이 사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었느냐? 약 10,000명이 죽였습니다. 10,000명을 죽였는데 이때 우익, 국군, 경찰이 죽인 사람이 10,000명 중에 한 90%, 좌익이 죽인 사람이 한 10% 정도 돼요. 90%, 10%는 게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수에 가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순 사람은 한쪽은 좌익이요, 한쪽은 우익이요. 좌익 편들었다는 우익한테 맞아 죽어요. 그죠? 우익 편들면 좌익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여순 사건 이후에입니다. 여순 사건 이후에 이 박정희 소령이 곧바로 체포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순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좌익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 내에 좌익 공산당 세포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거 찾아내야 되겠다. 찾아내야 되겠다는데 원래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인 자기 형인 박상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령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니까 박정희 소령은 곧바로 체포됩니다. 체포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때 구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특무대장 김창룡이 들어보셨죠? 네, 김창룡이가 그때 정보국장이었어요. 그 살려줬는데 왜 살려줬느냐? 이 박정희 소령이 정보국장한테 군대 내의 좌익 사람들을 다 불러줬어요. 누가 좌익이고 누가 좌익 다 불러준 거예요. 불러주니까 지금도 검찰이 수사하는데 도움 주면은 구속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풀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창룡이가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백선엽이한테 가는 거예요. 백선엽이한테 가가지고 백선엽이 그때는 계급이 높으니까 살려줘야 되겠다. 그 원용덕이한테 갑니다. 원용덕이한테 보고 가니까 좋다, 살려주자 해가지고 사형에서 무기에서 어떻게? 무기에서 또 완전히 풀어놔요. 풀어나가고 난 뒤에 백선엽이가 문관으로 다시 군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을 겪은 게 바로 박정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동아일보에 박정희 씨가 사형에서 무기 언도받았다 한 게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호외로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는가 하면
윤보선 대통령, 윤보선 씨하고 박정희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죠? 선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떨어지게 생겼는데 완전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동아일보에서 호외로 이걸 발행한 겁니다. 선거 바로 며칠 전에. 호외 발행했는데 호외 내용이 뭔가 하면 박정희가 공산주의자고 원래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100% 떨어진 것 같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예요. 왜 당선되느냐? 여수 순천 지역에 박정희한테 몰표줘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수 순천은 자익판인데 우익한테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당했는데 여수 순천이 자익판인데 박정희가 자익이라 하니까 여기다 몰표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치산입니다. 빨치산인데 빨치산 뜻이 뭐냐 하는 건데 어원은 파르티잔입니다. 파르티잔에서 빨치산이 된 거예요. 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파르티잔은 뭐냐? 프랑스어인데 이거는 이념적 항쟁의 성격을 띤 소규모의 무력 투쟁하는 사람, 게릴라죠, 게릴라. 공산주의를 위해서 게릴라 부리면 파르티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투쟁하는 사람은 이것도 파르티잔. 파르티잔은 바로 그런 의미, 게릴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말 사람들이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빨치산 이렇게 된 거예요. 빨치산. 우리 자빨 들어보셨죠? 예. 자익, 빨갱이. 빨갱이가 어디서 났냐? 빨치산에서 납니다. 빨치산. 예. 왜 빨치산이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미 얘기했죠? 왜 발생했는가 하면은, 이승만은 우익 친일파를 전부 다 정권으로, 권력 핵심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여운형은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에 의해서 제주도 4.3 여순사건이 일어나고 제주도 4.3 여순사건, 대구사건 등등에 의해서 산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돼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빨치산이 되는 거예요. 빨치산. 넘어갈게요. 자, 빨치산인데 지리산으로 사람들이 올라갔죠. 여순 사건에서 1000명 1차로 1000명이 지리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순 사건 이전에 이미 일제시대 때 빨치산이 있었어요. 무조건 징병해서 전쟁터로 보내니까 전쟁터 안 가려고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일본 시대에. 그것도 빨치산이에요. 그건 소규모죠. 그 다음에 여순사건에 의해서 거기에 좌익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빨치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리산이요. 지리산 아시죠? 그죠? 노고단서부터 시작해. 우리 이제 등산하면은 노고단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반야봉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연화봉 거쳐가지고 천왕봉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2박 3일 코스 아닙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 다 있네요, 여기에 빨치산이 거의 다 있었어요, 이게. 근데 빨치산이 누가 통수를 하느냐? 아까 여순사건에 김지회 중위라 그랬죠? 김지회 중위가 이끌어요. 김지회 중위가 이끌고 여기 남자들만 있느냐? 아니요. 여자들도 산으로 올라가서 빨치산이 됩니다. 여기에 김경희라는 분인데 요 사람은 김지혜의 부인이요. 부부가 빨치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김지혜가 곧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빨치산의 총사령관은 이현상이 돼요. 자, 이현상이 되는데 이현상은 원래 충청남도 금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명문가에다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난 뒤에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을 지리산으로 이끌어 가요. 가서 이 사람들이 이현상이 김지혜 이후로 이현상이 빨치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이 사람은 1953년 9월까지 만 5년 동안 지리산에서 유격투쟁을 벌려요. 굉장히 길게 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정일건 아시죠? 정일건도 친일파 장교였거든요. 정일건 준장이 이끈 두기 여단하고 싸움 붙어요. 두기 여단을 몰살시킵니다. 이현상이 빨치산이. 그리고 1950년 6월 초에 6.25 전쟁 전이죠.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월북합니다. 이렇게 월북을 해요. 이렇게 월북했다가 그 다음 6.25 전쟁이 한참인 1950년대 11월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와요. 지리산에 들어오는데 이현상 부대를 속칭 뭐라고 하느냐? 남부군이라 그래요. 남부군 들어보셨죠? 예, 영화에도 남부군 나와요. 예. 이게 바로 남부군입니다. 그래서 인민유격대 3개 병단을 남부군이 통수를 해요. 또 6.25 전쟁이 끝나면 6.25 전쟁 중에는 2,400명이 유격대가 난파돼서 여기 산마다 태백산, 영남지구, 지리산, 호남지구에 여기 유격대가 쫙 배치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중에 51년이면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후방에 빨치산이 있으면 전쟁을 못해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토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벌 때에는 국군 8사단하고 수도사단이 지리산으로 토벌하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에 백야전 전투사령부라 그러는데 이 백이 뭔가 하면 백선엽입니다. 백선엽이가 여기에 지리산 토벌대로 들어와서 그래 이제 토벌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하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여름에는 녹음이 우겨져서 안 보이는데 겨울에는 다 보여요. 보이고 특히 불 질러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기 때문에 겨울에 몇 개월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지리산에 있는 빨치산을 거의다가 수탕을 다 해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김지혜도 이때 죽어요. 죽는데 얼마나 죽이느냐? 12월 말까지 공비 4,000명 이상을 죽여요. 그 다음에 4,000여 명을 생포합니다. 그럼 여기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10,000명 가까운 빨치산이 지리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빗점골에서 이현상이가 죽어요. 자, 이현상이 최후인데, 원래 이 현상은 박헌영 아시죠? 이승엽, 박헌영, 이게 남로당 총수요. 남로당 총수인데, 이 박헌영이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1953년에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박헌영 계열이요. 박헌영이가 처형당하면서 남부군에서 이현상 총사령관이 병으로 강등돼 버려요. 강등되면서 의문의 살인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 국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야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 이 남부군 내부에서 이현상을 죽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현상이 죽으면서 빨치산은 거의 종료가 돼요. 네, 남부군 사령관. 근데 사실은 마지막 빨치산에 누가 하면 정순덕이요. 1963년에 정순덕에 체포되면서 빨치산 사건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태백산맥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조정리라는 사람 지었죠, 그죠? 예, 조정리라는 사람은 승주에 있는 서남사의 주지의 아들입니다. 주지니까 대처승이죠, 그죠? 대처승의 아들로 이 사람이 태어나요. 한 1942년, 40년 그 정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여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봐요. 보성에서 직접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6.25를 직접 겪어요. 6.25를 겪는데 우리는 미군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정래가 겪은 바에 의하면은 미군은 굉장히 포악했다. 이 민가에 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소설을 쓰는가 하면 1983년부터 이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쓰는데 소설 쓰자마자
우익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려요. 죽인다는 거 수십 번 죽인다는 거고 유서도 2번 써요. 2번 써요. 유서 내용도 내가 죽으면은 누가 죽인 거다라고 이 유서까지 다녀요. 다녀가지고 나중에 1994년 김영삼 정권 때 판결을 내려요.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냐? 태백산맥 이 소설이 죄가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은 엄마가 안방에서 태백 소설을 읽으면은 죄가 없다. 사상적으로 약간 자익적인 아들이 태백산맥을 읽으면은 이건 죄가 된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이상 판결 내렸죠. 내리니까 그다음 우익단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우익단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해가지고 2002년인가 4년인가 판결을 내려줘요. 판결 내리는 그 이전에 동아일보, 조선 쪽에서 조정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자익으로 이렇게 써요. 월간 조선에서 200매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2002년에 판결 내려요. 뭐라고 내렸냐? 국가보안법 무죄.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완전히 무죄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태백소설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문제요. 이 태백소설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순사건, 1948년에 일어난 여순사건부터 시작해서 1953년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기록이 태백산맥입니다. 이 태백산맥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3파트로 나와요. 먼저 좌익이 나옵니다. 좌익, 그 다음에 우익,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먼저 이 좌익, 우익에서 좌익을 자꾸 못 살게 해요. 먼저 좌익이 물론 죽이지. 여수사삼사에서 좌익이 죽이잖아요. 그죠? 좌익이 죽이니까 우익의 반격을 받아서 좌익이 어디로 올라가요?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산으로 올라가면은 지리산에 먹을 거 있어요, 거기요? 10,000명, 나중에 빨치산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먹을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내려와요. 민가로 내려와서 중도파한테 밥을 얻어먹고 갑니다. 밥을 얻어먹고 가면은 그 다음날 밤에 밥 얻어먹고 가면은 낮에는 누가 와요? 우익이 와요. 우익은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너 어제 자기 밥 해줬지? 밥 해줬지? 두들겨 패버립니다.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여자 있으면 여자 막 다스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자가 왜 산으로 올라가느냐? 남자가 빨치산 되면은 우익이 여자를 그냥 안 둬요. 온갖 협박, 온갖 공갈을 해가지고 여자를 지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괴롭혀요. 여자도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이라는 데가 뭡니까? 10월달부터 올라가는데 바로 겨울이요. 겨울이면은 거기에 잠잘 데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 왜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는 이유가 남아있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게 뭔가 하면 나라가 빨치산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악덕지주가 빨치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친일 경찰이 빨치산을 만들었다. 이 백두산에서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빨치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견뎌내느냐 못 견딥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간에 있으면 이게 간첩이요. 자나 우나 한 곳을 선택해야 돼. 예, 둘이 싸우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요. 그래서 중간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한 협박을 당해요. 올라갑니다. 또 하나,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군한테 이 가족들이 좀 폭행도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미군이 조선에,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왔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지고, 우리는 결국 미국과 한국 간의 싸움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얼마나 팔렸냐? 얼마나 팔린 것 같아요? 500만 부 팔렸어요. 500만 부, 우리나라에서 소설이 500만 부 팔린 소설이 있느냐?
아마 인간 시장은 팔렸을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조정래 씨를 아주 물렸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정래 태백 300 문학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벌교에 가면 있어요. 벌교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치탄의 마지막으로 병자호란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병자호란 아시죠? 누가 전체 이렇게 해요. 홍타이지 청태종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청태종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인조가 항복하죠. 항복하고 난 뒤에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어디로 가요? 심양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원래 청나라에는 청나라 청나라 태종이 내일 열려 죽어요. 내일 열려 죽으니까 7살 된 순체제가 왕이 오르는데, 황제 오르는데, 그 섭정왕이 누군가 하면 도로곤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굉장히 실력가인데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아가지고 이 소현세자한테 온갖 문물을 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다 배워가지고 귀국해요. 귀국했는데 여기에 인조가 이걸 보더니만 성질이 팍 난 거예요. 팍 나가지고 벼르로 탁 쳐가지고 소현세자가 의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이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왜 그런가 하면 소현세자가 들어와서 서양 문물의 우수성을 보고 문호를 열었더라면, 일본보다 빨리 개방했더라면 일본보다 더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근데 왜 인조가 이렇게 했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난 뒤에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왕위에 오르죠. 왕이 올랐어요. 효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아버지 인조의 원수가쁨이 최우선이니까 오랑캐를 무찌르자는 거. 이게 무찌르자인데 그 순치의 다음에 누군가 하면요,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내려가잖아요. 이 세 황제 때 청나라는 세계 최고의 왕국이요. 조선이 침략할 수 있느냐? 절대 침략 못합니다. 침략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효종이 잘 알아요. 효종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찌르자 오랑캐.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선조에도 좌익과 우익이 있는 거예요. 우익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찌르자 오랑캐입니다. 만약에 우익에서 무찌르자 오랑캐 이게 무너지면은 우익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조가 왜 소현세자를 물리쳤느냐? 소현세자는 무찌르자 오랑캐가 아닙니다. 무찌르자 오랑캐가 아니고 오랑캐를 배우자요. 오랑캐를 배우자 하는 순간에 우익은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무찌르자 오랑캐를 이어받을 효정을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민심수승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민심은 뭔가 하면요, 민심은 친명방청입니다. 명나라를 따르고 청나라 반대하자 이거였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은 조선 왕조도 무너진다고 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기득권도 무너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효정이나 인조는 무찌르자 오랑캐가 가장 중요한 이 선전에게, 이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예를 들면은 때려잡자 오랑캐가 뭘로 바뀌었어요? 때려잡자 빨갱이로 바뀐 거예요, 이게. 때려잡자 빨갱이로. 그래서 지금도 병자호란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의 명칭부터 말씀드릴게요. 명칭. 원래 냉전시대의 명칭은
우리 6.25 사변이라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 6.25 사변 혹은 6.25 동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 없이 침입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원래 선전포고 없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소규모의 전투입니다. 그럴 때 사변이라 그래요. 동란은 폭동, 반란, 전쟁 등이 일어나서 사회 질서를 잃고 소란스러운 난리를 동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25 동란이라고 해도 되는데, 문제는 6.25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날로 이름을 명칭을 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6.25가 들어가면 잘 맞지 않다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60년대 이후는 나중에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러지만은 6.25 전쟁이라는 것도 여기 6.25가 들어가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한국에서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북한하고도 같이 전쟁했잖아요. 전쟁은 북한 측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도 부적합해요. 그래서 여기도 전쟁 명칭을 아직도 확정 못 시켰습니다. 예, 단지 그냥 한국전쟁, 보통 한국전쟁이라고 불러요. 한국전쟁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바로 냉전이라 하는 겁니다. 냉전이라 그러는 것은 소련의 공산주의, 소련 사회주의, 소련하고 자본주의의 미국하고의 불붙는 전쟁이 아니고 그냥 콜드 전쟁, 아주 차가운 전쟁, 실제 전쟁하지 않고 이념 전쟁만 했던 것이 바로 원인이다. 그러면 요 냉전을 일으킨 측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련이 냉전을 일으켰다면은 소련이 6.25의 책임자입니다. 냉전을 미국이 일으켰다면은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은 미국의 책임이요. 그래서 대체로 이 냉전을 일으킨 쪽이 우리는 누구로 부른가 하면 누구로 봐요? 소련으로 봐요. 왜 그러냐?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독일이 지자마자 이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은 중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의해서 냉전 세력이 확대해 나갔다. 이게 이렇게 되면 6.25 전쟁, 한국 전쟁은 소련 책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의견에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소련 책임이에요. 수정주의인데, 수정주의는 뭔가 하면은 이게 냉전의 책임이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 미국이 일본 항복하고 난 뒤에 실제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누구요? 미국이요. 그죠? 미국입니다.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등등등 모든 전쟁, 여기 중동 전쟁 다 누가 일으켰어요? 미국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썼다고 한다면은 6.25 전쟁은 미국의 책임이 있다. 이게 수정주의입니다. 수정주의. 그래서 원래 한국 전쟁 기원은 전통주의예요. 왜 전통주의가 되느냐?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로 가요. 스탈린한테로 가가지고 스탈린 보고 우리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편지를 써줘요.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모택동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일으킨 전쟁, 이게 한국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통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주의는 뭐냐?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책임이 있냐? 해방 전후의 조선의 상황은 이게 사회주의적인 나라예요. 조선은요, 남한은 사회주의가 더 강했어요.
사회주의가 더 강해가지고 건준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이게 전부 다 사회주의 쪽이거든요. 이 사회주의 쪽이 강하다 보니까 자, 까딱하면은 한국 전체가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한 게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수정주의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북한이 주장하는 건 이제 수정주의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 직전의 상황인데요. 전쟁 직전의 상황은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어놔가지고 미국은 여기까지만 통치하겠다. 여기까지만 방어해주겠다. 한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전쟁 일으켜도 미국이 개입 안 할 거다, 중국도 개입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한 쪽에서는 유엔 한국위원단 보고서에 북한이 전면 침략했다라고 유엔 보고서 탁 나와요. 이건 남침이 분명하죠, 그죠? 분명한데 문제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서울을 점령했는데 거기에 기밀 문서를 찾아내요. 기밀 문서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고문 올리브에게 보낸 편지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쳐서 이겨야 되겠다. 또 남한 군대 17연대가 6월 25일 날 38선을 넘어서 해주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뒤에 비밀 문서 보니까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북한은 요걸 꼬투리로 삼아가지고 북침 이렇게 했던 겁니다. 북침. 근데 요거는 뭔가 오보에 해당되는 걸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러시아가 제공한 비밀 문서 보면은 김일성의 요청을 스탈린이 승인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러시아 비밀 문서에. 이건 분명히 남침입니다. 그죠? 남침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남침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김일성이가 소련으로 가요. 소련으로 가서 스탈린하고 3번 회담을 합니다. 3번 회담을 하면서 스탈린이 중국의 모택동에가 지원할 것이니까 그리 가라. 그래서 모택동 한투로 갑니다. 모택동 한투로 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비밀로 취급됐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비밀로 30년 봉인해버리면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6.25 한국전쟁도 스탈린의 비밀 문서가 봉인됐던 건데 해지됐어요. 해지된 결과에 의하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와가지고 3번 찾아와가지고 전쟁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니까 스탈린이 그래? 그럼 도와주는데 우선 모택동 한투로 가라. 모택동 한투로 보내니까 모택동이 오케이,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소련이 무기를 지원해줘요. T-34 전차 242대 지원합니다. 포 728문, 항공기 211개, 해군 함정 11척. 한국은 전체 없어요.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박됐고, 그래서 드디어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탁 일어나는데 한국전쟁 발발 전의 상황은 3월 10일에 북한이 남침한다는 걸 알아요. 워싱턴이 압니다. 그리고 워싱턴 통보해요. 그리고 38선 일대에 북한군 전력 증강하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묘하게 한국에서는 이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6월 23일 날 비상계엄령을 해제합니다. 해제해요. 그리고 난 뒤에 6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밤인데 긴급 회의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최병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최병덕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병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능력합니다. 물론 일본 군인이었죠. 육사 졸업해가지고 일본군 중령이었어요.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은 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병이 아니고 병기 분야, 기술 분야였어요. 기술 분야인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거예요, 이게. 임명돼가지고는 6.25 남침 정부가 있었지만은 6월 23일 날 비상계엄령을 해제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북한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최병덕이라는 사람이. 또 6월 20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6월 26일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는데 4일 이내에 평양 점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허풍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월 24일 날 전방 지휘관 전부 다 인사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내일 전쟁이라는데 지휘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휘관 바뀌면 뭐합니까? 지휘관 바뀌면 회식하잖아요, 그죠? 회식까지. 네, 웅집밭 회식까지 했어요. 하고 6월 24일 날 정군의 50%가 휴가 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5일 뒤에 메가더가 최병덕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전화로 뭐란가 하면, 야, 수습식이 뭐야? 그러니까 최병덕이 뭐란가 하면, 우리 200만 청년을 동원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막아내겠습니다.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 소리 듣고는 바로 해고입니다. 해고하고, 그 다음에 7월 달, 6.25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인민군에 의해서 사살돼 버립니다. 이 총사령관이. 그런 과정을 겪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발발 때 부대, 지상군 우리는 10만쯤 돼요. 북한은요, 20만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한의 20만 중에 10만이 뭐였어요? 10만이 중공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조선 의용군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5년 이상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이요. 10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누볐기 때문에 최정예 중에 최정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을 써요. 그 다음에 해군 비슷하고 공군 비슷하지만은 한데, 일단 군대 숫자로 보면 남한은 반, 그 다음 이거는 이 군인들은 오합지졸, 이거는 정예병들이에요. 주요 장비 우리가 훨씬 뒤집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요. 1단계 쭉 내려오는 거죠, 그죠? 6월 25일 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에 두 사람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종호 대령이요. 김종호 대령.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백선엽 대령. 백선엽 대령이요. 이 사람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개성부군의 백선 1사단장이었어요. 1사단장. 그 다음에 김종호는 춘천부군, 이 원주인데 춘천부군의 6사단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론 북한군이 주력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백선엽 장군은 경계 업무를 실패해요. 실패해서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후퇴합니다. 후퇴하는데 문제는 한강까지 왔어요. 한강까지 왔는데 한강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다리 폭파됐죠? 폭파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백선엽 대령은 좋다. 우리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 자, 안양 한강다리를 개별적으로 건너라. 개별적으로 건너서 안양에 지키려라. 이렇게 명령 내리고 후퇴한 겁니다. 그러면 한강다리 건널 때 대포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옵니다. 집차 가져올 수 있냐? 못 가져와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병들만 헤엄쳐서 건너와서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선엽입니다. 원래 백선엽은 이게 함경도 사람이거든요. 함경도 사람인데 백선엽 동생이 누구요? 백인엽. 백선엽, 백인엽이 있었는데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누나하고 백선엽, 백인엽 세를 데리고
압록강에 빠져 죽으라고 온 거예요. 압록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간곡하게 만류해서 우리 살아봅시다 해서 안 빠져 죽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돈의 귀함을 잘 압니다. 알아가지고 백선엽은, 이 사람은 간도 특설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독립군 잡는데 1등 공을 세웁니다. 백인엽은 여기는 일본 군인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하고 돈을 엄청나게 밝힙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인천에 선인학원을 만드는데 이 선인학원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인엽은 만날 영청 들어가요. 돈 밝히다가. 나중에 하도 문제되니까 선인학원 몽땅 여기에 국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게 백선엽이요. 근데 백선엽이 굉장히 6.25 전쟁의 영웅이요. 그 영웅으로 된 이유가 뭐냐? 영웅으로 된 이유가 백선엽은 미군들을 잘 모셨어요. 집차 타면은 원래 대장이 맨 앞자리 타는 거예요. 운전사 옆에 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선엽은 그 앞자리를 누구한테 양보했느냐? 미국 고문관한테 양보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한테 잘 보인 거예요. 미국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이거 전쟁할 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미국한테 잘 보이면은 전쟁할 때 미국이 백선엽을 위해서 폭격기를 왕창 동원해줘요. 그래가지고 백선엽이가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미군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첫 번 6.25 날, 그날은 그냥 한강 도망갔습니다. 근데 김정호 대령은 어떠냐? 김정호 대령은 어떤가 하면은, 원래 6.25 전쟁은 북한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 서울이잖아요, 그죠? 서울로 개성 쪽에서 이렇게 1사단하고 등등 사단이 들어오고, 여기 6사단이 지키는 춘천으로 또 정예병이 들어와요. 정예병이 들어와서 6사단 춘천을 점령하고 바로 수원 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수원 쪽으로 들어와서 서울을 완전히 포위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면은 이거는 금방 이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정호 대령이 3일 동안 춘천에서 북한군을 막아냅니다. 승리해요, 여기서. 막아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뒤에 3일 동안 머뭇거렸어요. 그죠? 머뭇거린 거예요. 남으로 못 내려왔어요. 남으로 빨리 내려왔으면은 한국군에서 끝나버려요. 끝나는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러냐? 김정호 대령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김정호 대령 때문에 못 내려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이었습니다. 네, 백선엽과 김정호인데, 김정호는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미리 이건 간도 이제 백선엽 있는 간도 특설 부대가 우리 이름을 나온 논가 있듯이 간도 특설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대가 보세요. 이게 이 백선엽이 쓰는 부대가 보면 기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 위한 징병지의 선구자 조선에 건하더라. 800명 중에 거의 다 조선인들이니까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서 우리는 나섰다. 따라가서 천황은 간도 특설부대를 사랑하네. 천황의 뜻을 따르는 간도 특설부대 천황만세. 이렇게 하죠. 김정호 대령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미 북한이 침략해 들어온 것을 예측을 했어요. 예측해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이 탱크죠, 그죠? 탱크를 어떻게 하면 폭파하는가 연습을 해왔습니다. 훈련을 해왔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구른 거 요거 여기다가 슈루탄 끼워넣으면 폭발하죠, 그죠? 이거 터지면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훈련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차 들어오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차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 6사단은 누구라도 정확하게 포스트하는 훈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포가 굉장히 정확하게 북한군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3일 동안 져요. 전쟁 집니다. 지고 난 뒤에 나중에 김정호 대령도 할 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 싸움 때문에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뭇거렸던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승만이 문제였어요. 자, 이승만의 행적이 문제인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물론 이제 미군들은 이승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승만에 대해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다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군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먼저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으로 망명을 검토해요.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 대사관한테 일본 정부의 6만 명 규모의 망명 정권 설치를 타진해봐요. 근데 미국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전쟁 딱 일하니까 북해군이 들어오잖아요. 겁에 질려서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전에 뭐라고 방송하는가 하면 6월 26일 날 여러 차례 방송해요. 뭐라 방송하느냐?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대통령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지키겠다. 그래 놓고는 6월 28일 날 한강 인도교 폭파해버려요. 폭파하기 전에 그 다음에 철도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요? 그러면서 6월 28일 한강다리 폭파하잖아요. 폭파하면서 다리를 건너던 피난 중이던 서울시민 500명이 폭사해버리고, 그래 놓고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십시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이걸 라디오 방송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다리 폭파. 요 세 개 다리 폭파하면요, 한강 북쪽에서 넘어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에 국군 사단들이 많죠. 사단들이 많은데 병사들이야 헤엄쳐서 건너올 수도 있지만은 장비들은요 하나도 못 가지고 내려와요. 이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런 형편인데 문제는 이렇게 한 게 뭐냐?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세월호 선장 아시죠? 세월호 선장이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는 선장은 어떻게 했어요? 선장은 도망갔잖아요. 이승만은 똑같이 했어요. 나라 서울을 지킬 거니까 조용히 기다려라. 그리고 지는 기차 타고 도망갔는데 한강 다리라도 끊지 말지. 한강 다리까지 끊었기 때문에 세월호 선정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학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30만 명 죽어요. 30만 명을 죽이는데 이걸 사과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사과하냐? 나 잘못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면서 대전까지 내려와요. 북계가. 내려오는데 이때 대전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대전 전투에서는 미 제24단이 대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군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딘 소장. 이 윌리엄 딘 소장이 언제 나타났어요? 제주도 4.3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4.3의 강경 진압의 책임자가 윌리엄 딘 소장이었어요. 근데 윌리엄 딘 소장이 1948년도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난 뒤에 윌리엄 딘은 귀국해요. 귀국한 뒤에 50년 전쟁이 딱 일어나자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딘이다. 그래서 윌리엄 딘이 1차로 24사단을 거느리고 대전 방어에 나섭니다. 대전 방어에 나섰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워커 사령관. 워커 힐 아시죠? 워커 중장이요. 워커 중장이 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월 2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전을 방어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대전을 방어해야, 20일까지 방어해야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윌리엄 딘 소장이 7월 20일까지 방어하다가 그만 포위됩니다. 북기군한테 포위돼가지고 사단이 괴멸돼버려요. 병력이 거의 반 정도 죽어버리고 사단 장비가 65% 손실났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딘 소장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요. 집차 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니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딘 소장이. 그래서 부상 있는 병사들 집차 태우고, 그 다음에 집차 탄 부상병이 목이 마르다 그러면 가서 물 떠다 주고 하는데, 물 뜨러 갔다 절벽에 떨어져 버렸어요. 절벽에 떨어져 기절해 버렸네.
기절하니까 여기 있던 집사들이 다 가버렸죠. 다 가버린 거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이게. 혼자 남아서 36일 동안 대전에서 이리로 도망쳐요. 혼자서. 이 사람의 키가 얼마인가 하면 180에 몸무게 100kg입니다. 그 큰 덩치가 20자도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밤에는 길을 가고 낮에는 숨어 있고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훔쳐 먹어요. 집에 들어가서 훔쳐 먹고 이렇게 해서 진안까지 내려와요. 진안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농민 두 사람이 요 딘 소장을 깨워요. 깨워서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합세해서 붙잡아요. 붙잡아서 북계군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휴전협정할 때 내려옵니다. 네, 내려와요. 내려와서 내려오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최초로 미군 장성이 포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이 낙동강 쪽으로 내려와요. 낙동강까지 이만큼 내려옵니다. 이만큼 다 이제 다 차지했어요. 차지해서 마지막 원래 이 라인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영천도 함락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전투, 우리나라 3대 전투 중에 하나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인데 우리나라 3대 전투는요, 첫 번째 전투가 다부동 전투, 두 번째가 인천 상륙작전이요, 세 번째가 장진우 전투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란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다부동인데 여기 유학산이라고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산을 다부동의 유학산을 점령하게 되면은 유학산에서 대구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거리가 2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포로를 쏘면은 바로 대구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점령당하면은 대구가 함락돼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점령되면 안 돼요. 점령되면 안 되는데 이 전투에서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때 백선엽이에게. 백선엽이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만약에 내가 도망가면은 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렇게 진짜 군인 정신이 투철하게 딱 나타나요. 그리고 백선엽이 뭐라 그랬어요? 미군한테 잘 보였다 그랬죠? 미군한테 잘 보이니까 백선엽이 있는 곳에다가 융단 폭격을 해줘요. 융단 폭격을 하는데 B-29가 몇 대 뜨는가 하면요? 안 나오는데 B-29기가 엄청나게 많이 떠요. 지금까지 이렇게 폭탄 떨어뜨린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부동에 여기에 융단 폭격을 함으로써 북한 군 전력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백선엽이 담당했거든. 그런데 미군이 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전투에 이기게 돼요. 백선엽이가 다부동 전투에 이기게 되면서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조지훈의 다분에서 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에 희생인가를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그 다음 제2국면입니다. 제2국면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인데 한국에서 4대 영웅이 4명 있는데 첫 번째 영웅은 메가더, 두 번째는 이지회 장군, 미국 사람이고 세 번째가 백선엽 장군 아시죠? 문제는 김동석 대령이라는 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미군이 정한 이 4대 영웅 중에 김동석 대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김동석 대령이라는 사람은 정보 파트입니다. 정보 파트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인천의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해가지고 미군에 보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 문제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전보장 이사에서 한국에 참전할 거냐 말 거냐를 협의했죠. 협의했는데 안전보장 이사국, 상임이사국 5나라 있었어요, 그죠? 5나라 있었는데 그 중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거기 투표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껏 내버렸습니다. 참석했으면은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 못합니다. 근데 소련이 고의로 기껏 내버렸어요.
기권했는데 그 기권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소련이 평창, 중공까지는 먹었어요. 중국까지는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여기가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여기가 동유럽이 소련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직도 소련이 확보 못했어요. 확보 못하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여기서 관심을 멀게 해줘야 돼. 관심을 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한국전쟁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돼요.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100만 이상 대군이 넘어오잖아요. 넘어오고 미국이 붙고 영국 붙고 해서 여기서 큰 전쟁이 벌어지면은 세계 이목은 여기서 멀어질 것이다. 세계 이목이 멀어진 순간에 여기 소련이 이 지역을 다 차지해야 되겠다는 작전이었어요.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다 맺은 겁니다.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한 이유는 한국에서 전쟁 한번 크게 터져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은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탐정국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북한군이 2,000명 있었어요. 2,000명? 여기에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된 연합군 병력은 7만 5천 명이에요. 7만 5천 명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실패한다고 받는가 하면은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썰물이 되면요 거의 2km에서 5km가 뻘받죠. 만약에 민물대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못 들어가고 썰물에 걸리면은 모든 배들이 어떻게 돼요? 뻘밭에 얹혀버려요. 뻘밭에 얹히면 전쟁 끝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공리에 마쳤던 것은 아까 그 대령이 이 정보, 이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미군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군은 현재 2,000명 있는데 어디 부대가 있다. 이것만 정확히 때리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가 항공모함 2대 왔잖아요. 항공모함 2대 와서 200대 비행기가 붕 날아서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요. 그래놓고 난 뒤에 또 함선에 대포로 싸가지고 또 쑥밭으로 만들어. 완전히 쑥밭으로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만 5천 병이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해서 완전히 인천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끝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대령의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륙 작전 하고 난 뒤에는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북한으로 진군하는 겁니다. 진군해서 압록강까지 진격했어요. 11월 1일까지 1일날 11월 1일날 육사단에 딱 올라가서 해산진에서 김정은 장군이 압록강에 물을 탁 뜬 거예요. 자,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11월에서 50일 1월 달에 중공군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중공군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게 30만이 들어와요. 30만이 들어오는데 이게 미군 최대로 올라간 얘기인데 30만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30만 들어와요. 30만. 휴전까지는 4개 집군단 135명 들어옵니다. 135만 명이면은 수나라 양제가 100만 들어왔잖아. 그보다 더 크게 들어와, 이게. 더 크게? 네.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대 전투가 하나 다부동, 하나 인천 상륙작전, 또 하나 뭐요? 장진호 전투요. 이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 들어갔어요. 장진호에 들어가는데 중공군 7개 사단이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포위 당하면 다 죽죠. 다 죽어요. 근데 이때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이 돼서 낮에는 영하 15도,
밤에는 영하 30도요. 못 살아요. 바람도 셉니다. 못 살아. 그런데 포위까지 당했어요. 포위까지 당했는데, 이제 여기서 장진호에서 흥남까지가 몇 킬로 가면요? 240km. 이까지 철수해야 돼요. 240km 철수해야 됩니다. 철수하는데, 근데 문제는 포위됐다는 거예요, 이게. 포위돼가지고, 처음에 포위된가 유담리에서 포위돼요. 유담리에서 포위되는데, 여기 2,500명이 있었는데, 유담리에서 하갈우리까지 후퇴하는데, 1,500명이 죽어봅니다. 2,500명 중에 1,500명이 죽어버려요. 일개 대대죠. 일개 연대죠. 일개 연대가 갔다가 반 이상 죽고 하갈우리로 후퇴합니다. 하갈우리에서 고토리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부터 사람 별로 안 죽어요. 100명, 200명밖에 안 죽습니다. 안 죽고 흥남까지 후퇴를 성공시킵니다. 근데 이때 후퇴할 때 미군이나 한국군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자, 헬리콥터가 갈 테니 사람들만 후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해병 사단장이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전투 장비 모두를 가지고 후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투 장비하고 모든 걸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흥남까지 후퇴를 해요. 이게 3대 전투 중에 하나인데, 왜 이게 3대 전투라 그런가 하면은, 여기 흥남에는 얼마나 몰려 있었느냐? 흥남 몰려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군 12만, 피난민 10만, 22만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만약에 1사단이 지체를 여기서 중공군을 막지 못하고 그냥 바로 후퇴해버리면은, 여기 22만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중공군한테 다 넘어가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해병 1사단이 여기를 지켜줌으로써 흥남에 있던 22만 명이 전부 다 배를 통해서 피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 1사단의 철수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굿세어라 금수라 노래 들었죠? 이게 어딘가 흥남부두에서 그걸 배경으로 노래한 겁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대동강 철교가 무너지고, 이 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무로 피난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사 후퇴 쫙 후퇴하죠. 후퇴길입니다. 예. 이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된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4국면 전선 교착이, 이제 이게 휴전선 부근으로 계속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죠? 싸움 벌입니다. 네, 휴전, 제5국면, 합의 휴전 다 됐죠? 분계선정하고 포로송환, 휴전협상하고, 휴전 중에서도 백마고지 전투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 네. 제후전술, 제후공세, 포로송환, 백마고지 전투, 그리고 휴전이 됐습니다. 예, 군사분계선, 이렇게 군사분계선 하에 이제 드디어 휴전선까지 확정되고 서명하는데 이승만이 불참해요. 왜 불참하냐? 유일 정통인 한국이 계례와 협정 불가. 이승만이 사인 안 해요. 사인 안 하고 누가? 김일성하고 미국하고만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인해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 한계선 문제 있죠, 그죠? 북방 한계선 한국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맨날 싸우는 게 북방 한계선 문제가 싸우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그어졌는데 문제는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가 이게 한국 점령 땅이었어요. 6.25 협상할 때, 한국전 협상할 때 한국 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한국 땅 요구하고 북한 땅하고 중간 경계선이라는 게, 이게 중간 경계선, 이게 NLL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북한에서는 이거 부정하고 휴전선의 연장선, 이거 휴전선의 연장선이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이건 전부 다 북한 소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이거는 문제 생기죠? 문제 생기니까 여기에 수로 하나 줄 테니까, 통행로 하나 줄 테니까 요 통행으로 다녀라. 요거는 허용해 줄게. 요게 북한 주장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맨날 싸우는 거지.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민간인 학살 얘기할게요.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도 민간인 학살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미국이 민간인 학살 얼마 했냐? 약 15만 내지 20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보도연맹을 끝으로 강의 끝내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에서 학살을 하는데, 이 국민보도라는 게 뭔가 하면, 원래 보도연맹 그래요? 보도연맹은 보도연맹인데, 이 보도연맹은 보호하고 지도한다. 그 뜻이요. 뭐를? 자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보도연맹을 결성을 합니다. 언제 결성하는가 하면은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에 따라 가지고 보도연맹을 결성을 해요. 목적은 뭐냐? 목적은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사상 통제입니다. 그래서 1949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요? 자익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오제도 검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사상검사, 오제도 검사가 주도해요. 주도하는데, 오제도 검사뿐만 아니고 옥성진, 이태희, 정희택, 서정원 이런 사람들, 사상검사들이 주도하는데 대체로 북한 출신들에게. 북한 출신 아시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친일파, 지주, 개신교 신자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도연맹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냐? 가입 대상은 공산당에 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자익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먼저 집어넣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들어오면은 신변 보장해주겠다. 신변 보장해주는데 해월이 됐으니까 해비는 내라. 그런 얘기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 뭔가 하면 남노당 가입 전력이 있었던 자, 이런 사람 들어오면은 당신들 신변 보장해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익 활동을 했던 자, 이런 사람 들어오면 너 당신 신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연맹만 가입하면은 옛날에 자익 활동했던 거 다 정가 묻지 않을게. 그리고는 가입시키는 거예요. 가입시키는데 여기에 할당량이 정해져 있네. 할당량이 한 30 몇 명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입이 안 돼. 자진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관공서마다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학교나 고등학교나 단체에 할당량을 줘가지고 가입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이가 만든 그 있었죠? 삼천교육대. 그 삼천교육대가 문제됐던 게 뭔가 하면 할당제였어요. 할당제가 뭔가 하면 지서별로, 학교별로 삼천교육대에 갈 사람 할당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깡패가 아닌데 거기에 내 기분 나쁜 놈 있으면은 그 놈을 삼천교육대에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관공서별, 지서별로 할당제를 주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뭔지 몰라.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할당 주니까 지가 아는 사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대도 가입을 해요. 마산중학교, 마산상고, 마산고등학교 국법법 위반 중퇴자 300명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입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제도 같은 경우는요, 단체 보고 여기 지원하면 후원금도 줄게. 그래서 단체 전체가 가입해버렸네. 가입했어요. 자, 가입하고 난 뒤에 가입한 사람 수가 얼마냐? 얼마인가 하면
30에서 3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가입시키고 난 뒤에 이 사람 뭐요? 이승만이가 보기에는 전부 다 뭐요? 좌익이요. 좌익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면은 뒤에서 비수 꼽을 놈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도연맹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이 사람들 가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돼요. 이 3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보도연맹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좌익을 죽였으면은 그래도 뭐 되겠는데 80% 이상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사람도 덤태기를 써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0만 명이. 이 30만 명이 죽는데, 이게 이제 6.25 전쟁 발발하자마자 가입자를 죽이기 시작해요. 6.25 전쟁이 그냥 이 이남 쪽에 사상 불순한 사람 놔두면 안 되잖아, 그죠? 뭐 죽이는, 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사람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30만 정도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려가잖아, 그죠? 실려가면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서 많이 죽었냐? 경상도 지역에서 학살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경상도 지역만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경상도 지역만 남아있으니까 요 지역의 빨갱이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빨갱이들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보도연맹 드리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이건 확인된 숫자입니다. 영일만 앞바다에 400명, 500명 갖다 놓고 총으로 드르륵 가게가지고 바다에다 버려버립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이게 많이 죽다 보니까 경상도는 공산당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나중 되면 공산당을 아주 싫어하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이 보수 지역으로 돌아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차인데 2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난 뒤에 우리 살라 그러면은 북한 놈들 오면은 거기에 빌붙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북한 반대하면 북한놈들한테 죽는데 빌붙었다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북한군 올라가니까 부역자가 되어버리네, 이게. 부역자를 그대로 뒀느냐? 아니요. 부역자를 살해한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또 형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형무소 점령해가지고 사상범 다 풀어줄 거 아니에요? 문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사상범뿐만 아니고 자범까지 몽땅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이 있어요. 약 4,000명 있었는데 4,000명을 3일 만에 다 죽여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누가 죽이라 했냐? 누가 죽이려는가 하면 국방부는 신성모 장관이 죽이라 했고, 내무부는 조병옥 장관이 죽이라 그랬고, CIC는 군대죠. 지금 같으면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김창룡 중령이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단독으로 죽이려 했을까요? 못합니다. 누가 했어요? 최종 책임자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가 도망가면서 6월 27일 날 헌병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특명을 내려요. 부대장 이상 모든 지휘관은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처형해라. 그리고 남로당계열 보도연맹자를 처형하라 해서 이렇게 해서 30만 가량이 처형당합니다. 이거는 신정군 양민학살,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거요? 피카소 그린 거, 이게. 피카소 그렸는데, 이거는 신천군에 군 단위에 3만 5천 명이 살해돼요. 누가 살해했어요? 대체로 미군이 살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피카소가 그 소리를 듣고 신천군의 양민학살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겁니다. 임신한 사람 뭐고 관계없어요. 기계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6.25 전쟁 때 한국인에 의해서도 많이 죽지만은 미군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으니까 조선래가 태백산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군과 한국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시간 맞춰가지고 한국전쟁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의 시간은 오학령 교수 강의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의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온 거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